시작할게요. 블록체인 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팀 발표 순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일단 저희 팀은 NFT를 발행해보는 활동을 했는데요. 어떻게 발행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팀원들 각각이 발행한 NFT에 대한 작품 설명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먼저 NFT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준비물부터 알려드릴게요. NFT 작품을 발행을 하려면 일단 가상화폐 지갑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정의 이더리움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품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이트에 가입해서 계정도 생성하셔야 되고요. 이 준비물들을 준비하는 게 사실상 NFT 발행 과정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서 주의해야 될 점을 짚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가상화폐 지갑의 경우에는 메타마스크라는 지갑을 보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식별 코드를 부여를 해주는데, 이게 컴퓨터가 아니라 실제 실물 종이 같은 데다가 써서 따로 보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해킹이나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첨단 기술이지만 아직까지 그런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100% 보호할 방법이 없다라는 게 조금 종이에 긴 식별 코드를 옮겨 가지고 쓰다 보면은 아날로그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현타가 올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을 구매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일단은 업비트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을 했고요. 업비트 계좌에 현금을 집어넣으려면 K뱅크라는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편해요. 저는 전에 로또를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싶어서 K뱅크에 회원가입을 했죠. 상대적으로 수월한 단계였네요, 이 부분은.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 게 이더리움을 구매하거나 인출할 때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다라는 점이에요. 인출을 하려면 최소한 현금 20만 원 정도에 상당하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어야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코인 거래를 만약에 처음 이 계좌를 터가지고 처음으로 구매를 했다면은 이게 구매한 지 3일이 되지 않은 가상화폐는 인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워낙에 익명성이나 이런 부분의 보장이 뛰어나다 보니까 사기 범죄나 이런 데 연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잘 모르고 인출해서 그 사기꾼한테 돈을 넘겨주거나 하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3일 동안을 거래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막아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특정한 기간 내에 작품을 올려야 된다거나 시간적으로 좀 급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추가로 이더리움 외에 사용하실 수 있는 코인도 있는데요. 폴리곤이라는 코인은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이더리움에서 전환하는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더리움 기반 NFT 시장보다 거래자가 적다라는 점이 아주 큰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됐던 그런 약간 대박난 작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더리움 기반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카카오가 개발한 클레이튼이라는 코인이 있는데요.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것이 또 역으로 좁은 시장으로 한정짓게 돼서 역시 단점이 되기도 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작품을 올릴 사이트에 계정을 생성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픈시를 선택을 했고 계정 생성도 거기다가 했습니다. 오픈시 외에도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고 특히 국내에는 카카오가 개발한 크래프터 스페이스라는 사이트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이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메타마스크라는 지갑이 아니라 카이카스라는 지갑이 필요해져서요. 네, 새로운 지갑을 또 만드셔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작품을 올리기 위한 준비 과정은 끝나고요. 이제 진짜 작품을 올릴 시간인데요. 민팅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오픈시, 저는 오픈시라는 사이트에 가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 오픈시에서 자기의 계정 중에서 크리에이트 항목을 클릭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미지 파일을 넣고 싶게 생긴 빈칸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작품을 집어넣고 작품의 이름, 그리고 작품 설명, 그리고 작가 개인의 SNS 같은 링크가 따로 관리되고 있는 게 있다면은 거기에다가 링크를 또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행량을 정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아트다 보니까 한 개만 발행하는 게 아니라 작업을 한 번만 해 두고서 10 개씩 100 개씩 발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발표 때 소개해 드렸던 그 지루한 원숭이 얼굴 그림 같은 경우에도 흔한, 그러니까 약간 보편적인 그런 작품은 막 100 개씩 발행을 해 가지고 홍보 차원으로 막 뿌린 다음에 약간 특별한 안경이나 모자 같은 걸 씌웠다 이러면 그거는 딱 한 개만 발행해서 희소 가치를 높이는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또 어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하실 것인지도 정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화면에는 지금 이더리움이 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을 구매를 애초에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걸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밑에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은 저희 작품이 세상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리스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민팅과 리스팅의 차이는, 민팅은 그냥 공개하는 개념이고 리스팅은 이제 실제로 가격표를 붙여 가지고 판매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팅의 경우에는 고정가에 판매를 할지 경매에 붙일지 그 방식을 정할 수가 있고요. 경매로 붙일 경우에는 수수료가 좀 더 비싸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저는 고정가에 판매를 하려고 했고요. 보이시는 이 프라이스란에 판매하고 싶은 금액을 기입하면 돼요.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판매를 진행할 것인지도 정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또 밑에 여기 캡처는 되지 않았지만 밑에 셀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지갑에 서명 요청이 오게 됩니다. 보안이 굉장히 탄탄하죠. 여기, 그러니까 아까 생성했던 블록체인 지갑에 서명을 완료하게 되면은 드디어 제 작품이 이렇게 리스팅까지 완료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작품을 민팅, 리스팅까지 할 수가 있고요. 이제는 저희가 각자 올린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태훈님의 작품 설명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린 NFT의 공통적인 배경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저희 경험을 공유해서 모두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입니다. 첫 번째 NFT는 신촌의 야경입니다.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신촌에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올해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보시다시피 버스킹도 하고 다시 사람으로 북적북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여행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본 롯데월드 타워와 서울공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런 사진은 제가 전에 본 적이 없어서 또 다른 사람도 전에 본 적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가 태어나서 처음 가본 벚꽃축제입니다. 고등학교 전까지는 벚꽃축제하는 게 있었는지 잘 몰랐고 그리고 막상 고등학교를 가니 중간고사 준비 때문에 벚꽃축제에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면 벚꽃축제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작년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벚꽃축제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다행히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다시 친구들이랑 벚꽃축제에 다녀왔습니다. 네 번째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에 가서 찍은 군마도입니다. 저는 예전에 뮤지컬에 가서 좋았을 정도로 미술에 그닥 관심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국립현대미술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에는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군마도가 가장 크고 웅장해 보여서 사진에 담았습니다. 일정이 바빠서 이건희 컬렉션에 가지 못한 분들도 미술 작품을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NFT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태훈님의 작품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번엔 제 작품을 소개할 차례인데요. 저는 꿈이라는 주제로 연작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은 A Flying Blue Whale입니다. 흰 수염고래는, 블루 웨일이 흰 수염고래의 영어 이름인데요. 네, 흰 수염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고 그만큼 힘도 센데요. 그 막강한 힘을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거나 괴롭히는 데 얼마든지 쓸 수도 있지만 항상 다른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사용을 하죠. 우리 사회의 권력자들도 다 흰 수염고래와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어릴 때부터 흰수염 고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그렇게 꿈을 이뤄서 날아오른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린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디지털 아트는 아니고요. 제가 실제 실물 캔버스에다가 물감으로 그린 건데 사진에는 약간 실물만큼 당기지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두 번째 작품은 찬란한 무덤이라는 작품인데요. 보시면 거미줄이 빛을 반사해서 오색 빛깔로 빛나고 있죠. 꽤 많은 곤충들이 이 찬란한 빛에 속아가지고 거미줄에 걸리곤 한다고 합니다. 꿈이라는 것도 어쩌면 그런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찬란하게 빛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나를 집어삼킬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이죠. 사람들은 꿈을 긍정적인 아름다운 것으로만 묘사하지만 때론 꿈은 꿈으로만 남을 때 가장 아름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꿈에 대한 생각은 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 중에 하나일 뿐이고 제가 비관론자인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 또한 누구보다 또 무모한 꿈을 꾸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저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세 번째 작품은 시체꽃이라는 작품인데요. 해당 사진에 가운데 보시면은 꽃 비스무리 한 개 있죠. 이게 타이탄 아룸이라는 식물인데요. 이 꽃은 3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에 지독한 시체 냄새가 나서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괴기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분을 도와줄 파리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향기가 되겠죠. 생존 경쟁이 치열한 아마존에서 아주 독특한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또한 이 꽃은 7년 동안 땅속에서 양분을 모으기만 하다가 단 이틀 피고 나서 죽는다고 하는데요. 가장 특이한 점은 식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체온과 같은 36.5도의 온도를 낸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서 짧은 순간만에 뜨겁게 살다가 죽는다는 게 마치 우리가 꿈을 이루는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 모두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길지 않은, 어쩌면 짧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심지어는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을 견뎌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따봉을 3개를 눌러주셨더라고요. 이틀 전에 올린 작품인데. 네. 그래서 오픈시에 들어가시면 현재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작품과 지금 보이시는 세 번째 작품은 판매가 되어지고 있고요. 단돈 2만 원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성공하면 이게 2억 원 정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련된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태훈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번에 승환님께서 톡방에 올리신 건데 NFT 가격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가격의 주인공은 바로 트위터의 창립자 잭 도시의 NFT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잭 도시는 자신이 썼던 트위터의 첫 게시글 Just Selling on my Twitter 캡처의 NFT로 만들었습니다. 트위터는 2022년 기준 432만 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SNS이니 그 첫 트위터의 가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NFT는 블록체인 기업 비지 오라클에 290만 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지 오라클이 잭 도시 NFT를 NFT 거래소 오픈시에 내놨을 때 최고의 입찰 가격은 6,8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미국 경제금융 채널 CNBC는 NFT 시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NFT 거래량은 2020년에 비해 200배 급증한 176억 달러이고 연간 NFT 평균 가격도 49달러에서 807달러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3월 하루 NFT 판매량이 1월에 비해 83% 감소하고 NFT 평균 가격도 6,900달러에서 2,000달러로 하락하는 등 NFT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있었던 루나코인 폭락 사태로 인한 암호화폐 불씨는 이러한 하락세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제가 소개해드릴 이슈는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얼마 전에 있었던 테라 루나 폭락 사태입니다. 워낙에 인터넷이 뜨거워질 정도로 엄청난 파급이었기 때문에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블록체인 팀으로서, 그리고 또 제가 경제학과잖아요. 경제학도로서 제가 이 이슈를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폭락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이 테라와 루나라는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코인은 시가총액 60조 정도 되는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코인이었습니다. 60조면은 카카오 기업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수준이죠. 우리나라에서 카카오라는 회사가 갑자기 망했다고 생각해보면 그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돈이 몰려 있었다는 의미인데요. 이 코인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흔히들 코인을 떠올리면 변동성, 위험성 같은 키워드를 함께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험성을 제거하고 안전한 코인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한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어떤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코인 한 개당 1달러와 교환될 수 있다고 블록체인에 기록을 해서 달러가 일종의 담보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금본위제에 기반을 해서 믿을 수 있는 자산인 달러를 담보로 코인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형태인 것이죠. 그런데 테라는 약간 특이한 지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스테이블 코인과는 다르게 달러가 아니라 루나라는 가상자산을 담보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테라의 가치가 떨어지면 루나라는 코인으로 테라를 사들여서 다시 테라의 가치를 높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테라의 가치가 1달러라는 실물 자산의 가치 수준을 유지하도록 만든 것이죠. 실제로 1달러와 연동된 것은 아니고 그냥 1달러 정도의 가치를 가지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실 루나나 테라나 둘 다 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나를 보증한다 라고 하는 모순점이 생기게 됩니다. 루나가 담보로서 역할을 해줄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나 되는 이자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혹하는 홍보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홍보가 시장에서 먹혀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전략은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사실 루나가 폭락하기 전부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시장은 이미 불안정한 상태였죠. 근데 그 와중에 대출 금리를 13%, 이자 금리를 20%로 손해가 나는 장사를 하고 있던 테라는 점차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애초에 지급하겠다고 했던 20%의 이자를 18%로 낮췄습니다. 이는 단순히 2%의 가치 하락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얼마든지 앞으로도 가치 하락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하게 돼요. 이게 가치 하락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하락이 시작되었고 누군가가 엄청난 물량의 공매도를 해버리고 나니까 급작스럽게 1달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면서 무서운 속도로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이거를 다시 1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테라 측에서는 갖은 수를 써보았지만 이미 돌아선 대중의 심리를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여기 보이시는 그래프는 혹시라도 보시면은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그맣게 집어넣었는데요. 실제 손실 금액을 예로 들어보자면 10억 원의 돈이 1,000원, 그러니까 1천만 원도 아니고 1,000원이 된 것입니다. 강남에 있는 한강뷰 아파트가 순식간에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대체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체감이 되실까요? 이렇게 심각한 가치 하락이 일어나니까 IMF 총재는 테라는 실물 자산의 가치를 전혀 담지 못했기 때문에 폰지 사기나 다름없었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이번 사건을 경제학계에서는 가상자산 역사에서 닷컴 버블과 같은 사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버블이 형성되어 있었고 많은 일반 시장 참여자들에게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무엇보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나 가치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서 거대한 실험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관련 기술의 발전을 발목 잡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물론 이에 대한 견해는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토론 시간에 이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보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승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먼저 사전에 질문들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 분석 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분석해보고 예측해보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었는데 저는 잘 모르다 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그 코딩을 해서 파이썬이랑 R 코드를 좀 사용을 해서 그 유튜브에서 좀 데이터를 크롤링 해와서 그런 것들을 좀 구름의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좀 코드를 만들었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코린이다 보니까 이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지우고 저희가 원래 하려던 컨텐츠만 하려고 했는데 조금 그래도 실패한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실패를 했지만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코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컨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맡은 질문은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데 그때 가설이 3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연 소멸을 하게 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 밀도가 떨어져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서 경쟁이 완화돼서 다시 출산율이 반등하는 시점이 오는가. 세 번째 가설은 반대로 인구 밀도가 상승을, 즉 인구가 좀 잘 퍼져서 서울 수도권 인구 과밀집화가 좀 더 심해진다라는 이런 3가지 가설로 좀 추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제가 뭘 좀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그런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내용을 전개할까, 아니면 데이터 툴만 사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 했는데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스터디이기 때문에 후자가 맞는 것 같아서 데이터 툴만을 이용해서 해봤고, 그래서 이런 좀 철학적인 질문들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잘 제 수준에서는 좀 힘들어서 저는 그냥 저출산과 고령화 키워드만 뽑아서 그 키워드에 대해서 분석하는 정도만 사용을 해봤습니다. 툴은 총 이렇게 3개 중에서 위에 2개는 검색량을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좀 상대적인 수치로 비율로 나타내서 그 키워드끼리 비교 분석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블랙 키를 이용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출산을 검색했을 때, 이 부분은 고령화를 검색했을 때 키워드입니다. 월간 검색량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콘텐츠 발행량은 뭐 블로그나 카페에서 이 단어가 얼마나 인용됐느냐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것들 지금 저출산 보면 검색량은 2만 회 정도, 그리고 고령화는 9천 회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얼마만큼 나오는 건지, 즉 사용자들이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 키워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즘 유행하는 다양한 단어들을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건 포켓몬빵은 월간 200만 회 정도가 검색이 됐고요. 마스크는 좀 지금은 영향력이 좀 덜해졌지만 그래도 100만 회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었던 저출산과 고령화 키워드와 비슷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뭘까 좀 많이 쳐봤는데 연필이랑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들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검색량으로만 따져봤을 때 연필의 영향력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샤프를 검색해봤는데 샤프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고령화와 저출산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출산과 관련돼서 아기를 검색해봤는데 아기도 좀 비슷한 키워드 검색량이 나왔고, 제가 좋아하는 책도 검색해봤는데 책보다 되게 덜 나온 경향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책보다 영향력이 없는 상태구나라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좀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그래프를 봤을 때 이게 월간 검색량 그래프인데 신기한 게 저출산도 5월과 12월, 이제 11월, 12월쯤인데 이거는 구글에서 따온 거고, 출산율과 고령화도 5월과 12월 중에 좀 콘텐츠 검색량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예측을 해봤는데 12월은 연말이라서 매년 이제 회고를 하면서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이나 아니면 여러 사회적 이슈들이 화두가 되기 때문에 좀 검색량이 높아지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5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좀 예측 가능하신
어떤 게 있으시면 이 토의 시간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연령별 검색 비율을 봤을 때 10대가 높더라고요. 저는 20, 30대가 굉장히 높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학교에서 숙제를 좀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숙제를 좀 많이 내서 10대가 검색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좀 간단하고 되게 전문성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주원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김주호입니다. 일단 제가 발표할 주제는 온라인 시장이 확장되는 만큼 이제 지하상가와 같은 곳이 상권이 온라인으로 옮겨가서 많은 곳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데 지하상가의 미래가 어떨까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생각보다 수준이 너무 높은 주제여서 준비하다가 좀 이제 잘 되어가고 있는 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제가 분석한 거 토대로 일단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듣고 나서 좀 이따가 판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하상가인데 지하상가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지하상가를 다 확인할 수 없어서 일단 지하상가 중에서 가장 검색량이 많은 핫한 곳을 이제 특정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구글 트렌드라는 곳에 지하상가를 검색했더니 인천이 나오더라고요. 인천광역시가. 그래서 인천에 무슨 지하상가가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부평 지하상가가 있는데 혹시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하상가다 이런 말도 있을 만큼 많이 활성화된 지하상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상가, 부평 지하상가를 이제 좀 범위를 줄여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보면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인데 검색량은 사실 뭐 비슷비슷합니다. 많이 훅 떨어지거나 훅 올라가거나 한 거 없이 비슷비슷한데 여기 2020년도 11월 같은 경우는 이제 확 올라갔던 이유가 지하철 폭행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잠깐 확 올라갔던 거였고 나머지는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그런 상태고 네이버 트렌드를 통해서 부평역 지하상가와 그냥 일반 지하상가 두 개 비교했을 때도 부평역 지하상가가 월등히 높은 트래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제가 부평역 지하상가를 특정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부평역 지하상가에 대해서 상권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상권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센터에 있는 상권 정보 시스템을 활용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나라에서 운영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곳이 부평역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1호선과 인천 1호선이 같이 환승하는 곳으로서 인천 사람들이랑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지하철을 타러 온 사람들인지 지하상가를 온 사람들인지 좀 이제 데이터에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점만 일단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업소 이력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빨간색이 폐업하고 다른 곳이 생긴 업소 이력이, 변경 이력이 있는 곳이고요. 이력이 없는 곳은 지금까지 쭉 잘 운영되어 오고 있는 곳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정확히 지하철 상권은 아닌 게 지하철 상권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뜨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상권까지 범상권으로 일단 분석했다는 점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빨간색이 상당히 많죠. 부평역 상권이 이제 업체들이 많이 망하고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2021년도 3월부터 2022년도 3월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가 이제 다 심했던 시기여서 이제 뭐 어떻게 심했는지 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확진자 수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2021년도 1월 같은 경우는 350명 정도, 그다음에 3월 같은 경우는 355명, 나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6월에 700명, 이제 9월에 2025명, 12월에 4,700명 정도까지 되었고, 10,000명까지 넘어갔고, 이제 현재 또 떨어지고 있는, 10,000명이 10만 명 갔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요. 3월 같은 경우 부평에 있는 옷가게가 157개가 있었습니다. 분석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1kg는 이제 분석 영역부터 범 1kg까지니까 일단 초록색을 중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57개 정도가 있었는데 계속 줄어들다가 현재 41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점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2021년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5년 이상의 가게가 80개였습니다. 그런데 21년도 12월에 56개로 줄어들었고요. 1년 미만에 새로 생긴 상가들이 30개나 새로 생겼습니다. 이렇듯이 계속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망하고 새로 생기고 망하고 새로 생기고 그런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원래 이게 누르면 그래프가 뜹니다. 뜨는데 그래프가 밑에 있는 숫자랑 맞지 않아서 제가 그냥 꺼놓은 거고, 일단은 매출액 같은 경우도 2,040만 원이었다가 2022년도 3월에는 97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위에 같은 경우는 분석 영역이고 아래 같은 경우는 전국입니다. 근데 전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올랐죠. 지금 옷가게를 특정해서 지금 얻어온 정보입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도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유독 지하상가만 떨어졌습니다. 매출액이. 건수도 230건에서 121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아까 점포가 150개에서 39개 정도로 지금 줄었는데 그럼 이제 경쟁자가 줄어들었으니까 매출액이 올라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매출액이 더 줄었죠. 그래서 지하상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제 그러면 코로나 때 밖에 안 나가서 장사 안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인구 분석을 보면요. 유동 인구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지하상가의 경쟁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나이스라고 신용평가 회사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SK랑 이제 카드사들이랑 이제 이렇게 정보를 모아서 제공해 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평역 같은 경우는 사람 유동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주 많습니다. 빨간색이 1등급입니다. 밑에 보이시는 것 같이.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일단 강남 쪽 한번 가볼게요. 홍대 먼저 갈게요. 홍대 보이니까. 제 컴퓨터가 안 돌아가네요. 일단 그래서 다른 데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강남. 네, 강남 보면 빨간색 많지만 조금 골목 들어가면 이제 3등급인 구역이 많죠. 가장 핫한 11번가 쭉 가다가 메가박스 C부에 있는 쪽도 3등급입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부평 상권이 이제 이렇게 전국 평균에 비해서 밀리거나 이렇게 뭐 좀 떨어진 상권이 아님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님에도 매출은 줄어들고 가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저는 이제 현재 부평이 지하상가가 경쟁력을 많이 잃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코로나가 이제 회복되고 있고 이제서야 이제 막 장사들을 사람들이 하니까 또 어떻게 바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상태로 가면 경쟁력이 높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번외 얘기인데요. 이제 이런 걸 보다 보면 부평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하상가고 저렴한 옷을 많이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친구들, 20, 30대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데 50대, 60대 여성들이 또 이제 많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엄마 카드 들고 나가서, 아빠 카드 들고 나가서 구매한 거입니다. 50대니까 한 20대, 10대, 20대, 그다음 뭐 2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상황도 좀 봐야 되고 추이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공부하다가 알게 된 점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발표를 이제 파워포인트 정리하고 하는 게 좀 낫겠다 생각도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툴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또 무료다 보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해드린다는 점에서도 한번 해봤으니까 나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저는 저도 굉장히 다른 어떤 학회나 그런 거에 비해서 체력은 덜 들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되게 다양한 분야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여가지고 되게 좋았고, 그리고 뭔가 특히 지난번에 메타버스 팀 발표할 때 저도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었는데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도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되고 저 스스로한테도 자극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뭐 비슷한 관심사 있는 분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어서 사실 전 스터디도 좋았지만 그래도 생각이 비슷한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 같이 좀 어울릴 수 있어서 그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일단 그래도 너무 또 깊이 들어갔으면 다들 또 일상생활에 좀 힘도 들었고 부담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스터디 공부의 목적도 있었지만 관심사 비슷한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또 어울리는 거에 목적도 있었으니까 목적 달성은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승환님께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진짜. 네, 저는 딱 마지막쯤 돼서 지금 제가 건축학과다 보니까 이렇게 밤새서 매번 과제가 이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좀 흐지부지 제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유종의미를 못 거두면 어떡하나 이랬는데 오늘 마지막에 그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서 데이터 그렇게 분석을 저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딱 듣고 제가 이번 활동을 하면서 진짜 좀 많은 걸 배웠구나 싶었고 그다음에 특히 그 에그테크 팀에서 사실 저는 그런 용기가 없는데 그 막 제가 컨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냥
그냥 노빠꾸로 그냥 계속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고 DM 보내고 사실 그런 용기는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이거라도 해볼 뭐라도 좀 해야겠다 싶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래서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많이 DM 보내서 막 정보도 얻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이어져가지고 좋은 경험이었고 함께해서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승환이랑 같이 이렇게 스터디 처음 꾸리게 됐는데 저희가 뭐 미숙한 점도 많고 했겠지만 다들 바쁘신데 시간 내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토론하고 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아마 이렇게 얘기 나누고 했던 내용들이 나중에 언젠가는 문득문득 도움을 줄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알게 모르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스타트업을 직접 만드시든 아니면 스타트업에 가서 일을 하시든 아니면 스타트업이 아니라 뭐 다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가서 일을 하시든 간에 뭐 분명히 언젠가는 크든 작든 저는 도움이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랑 그리고 같이 쌓았던 추억들 잘 간직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 2기 상관없이 저는 2기 아니니까 1기만 생각했을 때 저희 1기만 딱 해가지고 친목 스터디로 바꾸면 될 것 같아가지고 뭐 등산도 가고 식당도 하고 네. 어쨌든 저도 뭐 다른 분들이랑 똑같이 오프라인 진짜 너무 못해서 너무 아쉽고 그래서 일 끝나도 주호님 주간하에 이제 식당 많이 하면서 오프라인으로 많이 만나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젠간 길 가다 만나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사이 되면 좋으니까 그러면 될 것 같고 저도 한 학기 동안 중간에 들어왔지만 그래도 승환님도 잘 챙겨주시고 다른 분들도 다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영감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